같아요. 어느 회사 하면 다 아는 우리 인류 회사에 들어갔어요. 우리나라에. 한 5명이 들어갔는데 모두 임원 승진을 했는데 딱 한 사람이 승진에 탈락해서 아직도 못하고 있대요. 그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 수석 졸업한 분이 아직도 승진을 못한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교수니까 가서 그 사장한테 얘기를 해줬대요. 저 친구 탁월한 친구다. 승진하고도 남을 친구다 하고 이제 추천을 해줬더니 사장님이 알겠다. 내가 다시 한번 보겠다고 딱 보더니 한 달 뒤에 만났대. 한 달 뒤에 만났더니 도저히 안 되겠다. 저 사람은 도저히 내가 못 시키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뭐겠습니까? 문제가. 이 수석 졸업한 사람은요. 와가지고 시험이란 시험은 다 수석이에요. 다 1등이에요. 영어 시험 1등, 독일어 시험 1등, 일본 파견 고시 1등, 다 1등인데 남과 더불어 일을 못해요. 자기 혼자만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그러니까 사방에 적이고 사방에 갈등을 일으키고 사방에 엔티스러운 사람들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왜? 혼자 잘났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다 하면서 그런 사례를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5년인가 그쯤 전에 미국 다국적 기업의 한국 지사장, 그러니까 미국서 직접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알아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한국 지사장이 한국 사람인데 코칭을 좀 해주라.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문제가 심각하다. 노조가 들고 일어나고 뭐 회사가 다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만나보자 해서 만나봤더니 이분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최인류 고등학교에서 탑, 대학교 최인류 대학에서 탑, 졸업해가지고 회사에 들어갔는데 굉장히 스마트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CFO예요. CFO, 재무 담당이라 이 머리 돌아가는 게요. 아주 스마트하고 없어서 안 될 뿐이에요. 회사에. 그런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문제가. 어디서 문제가 터지고 있겠습니까? 지금. 남과 더불어 일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만나서 제가 6개월 코칭을 해가지고 그분을 완전히 바꿔놨는데 나중에 솔직하게 나보다 2살 밑이거든요. 솔직하게 말해봐라. 뭐가 문제냐? 마음속에 당신이 보는 부하가 뭘로 보이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람으로 안 보인다. 어떻게 저렇게 일을 못할 수 있을까? 저게 인간이냐? 이렇게 보인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정말 아주 힘들었어요. 그분 코칭하면서. 그래서 이거는 1등으로 못 자라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분 정도의 능력을 발휘할 줄 아는 사람은 세고 셌거든요, 사실. 꼭 1등을 안 해도요, 그분 정도의 관리나 경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은요, 우리나라에 무척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렇게 남을 이렇게 하대하고 남을 아주 사람으로 보지 않는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높은 직위에 올라갔을 때 생기는 폐해와 폐단과 문제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이제 1년 휴직하고 겨우겨우 해서 다시 복직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아까 이제 우리 안 교수님께서 제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가장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교수님, 예, 너무 죄송한데 화면이 예. 조금 좀 덜 보이신다는 분들 계셔서요. 요거 슬라이드 쇼로 다 이렇게 그럴까요? 보이게 예, 좀 슬라이드 쇼. 부탁드립니다. 내가 엉뚱한 거 누를지도 몰라요. 양해해 기대하고 주세요. 있겠습니다. 슬라이드 쇼를 하려면 F5번 누르시면 됩니다. F5번이라. 잠깐만요. 됐나요? 예, 네, 잘 넘겨주십시오. 보입니다. 됐나요? 이제 네, 넘어가면 교수님. 되죠? 네, 됐죠? 네, 예. 너무 잘 보입니다. 예. 제가 한 건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꼭 과거에 했던 일은 이제 다 잊고 있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뭘 했건 뭘 썼건 이 정년퇴직하면서 보니까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고요.
지금 뭘 하고 있고 앞으로 뭘 할 건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것 중에 게임앤런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게임을 통해서 리더십 학습하는 이런 걸 지금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그 무슨 정부가 하는 프로젝트를 하나 받아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한 5년, 10년 동안 할 일은 게임을 통해서 리더십 훈련을 하는 이겁니다. 요즘 바쁩니다. 제가 게임 하느라고. 어제는 삼국지 게임 해가지고 된통 깨졌고요. 삼국지 게임 요즘 나온 거 아시죠? 삼국지 게임. 너무 재밌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뭘 보내 이 게임을 어떤 로직 하에서 만들었고 제가 여기서 뭘 배울 수 있는가 이런 거 배우느라고 그렇고요. 여러분 그 게임 중에 그런 걸 개인이 혼자 하는 게임인데 고양이는 너무 귀여워 이런 게임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많지 않을 텐데. 고양이는 너무 귀여워 그 게임 한번 해보세요. 너무 재미없는데 젊은 애들이 너무 재미있게 하는 겁니다. 100만이 넘습니다. 그 조그만 개인이 만든 게임인데 참 이걸 게임이라고 할 수 있나 할 정도로 근데 이게 요즘 젊은이들의 마음을 울리는 게임이다. 그래서 이거 참 배울 게 많구나 해서 게임을 요즘 열심히 배우고 논문도 많고요. 게임 학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한국 게임 학회라고 있습니다. 조항대 교수님이 지금 학회장하고 계신데 그래서 지금 학습할 수 있는 모든 건 게임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제 지론이고요. 게임으로 또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전달, 지시, 뭐 강의 이런 것들에서 좀 우리가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특히 우리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온라인 수업은 특히 더 게임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시도를 했으면 좋겠다. 저 소설 썼다고 했죠. 소설은 또 쓰게 된 게 복잡합니다. 제가 본래 영문학도거든요. 학부에서 영문학을 했기 때문에 그 영문학 하면서 제가 소설을 한 5편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 인생의 꿈이 소설가가 되는 거였는데 유학 가려고 그랬더니 우리 집에서 문학을 하면은 바꿈기 딱 알맞으니 경영학을 하면 보내주마. 그래서 제가 억지로 4학년 2학기 때 진로를 틀어서 경영학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끝까지 이게 미련으로 남아서 소설을 꼭 써야 되겠다 싶어서 재작년에 이걸 냈고 그래서 간신히 브레이크이븐을 넘은 간신히 브레이크이븐을 넘고 이제 2권은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1권 근데 이게 어떻게 저하고 관련이 되느냐면 리더십 스토리입니다. 이게 리더십의 스토리를 왜 논문으로만 써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제 얘기는 리더십은 스토리로 나가는 게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쓴 책 중에는 문학 작품에 나와 있는 리더십 이런 거를 책으로 낸 분도 많아요. 유니버시티 오브 리치먼드가 이제 리더십 대학이 있어요. 거기 잽슨 스쿨 오브 리더십이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리더십 대학을 세우든가 대학원을 세우면 유니버시티 오브 리치먼드 대학하고 조인트를 하면요. 많은 걸 얻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기라성 같은 학자들이 꽉 차 있어요. 거기 있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문학 작품에서 그러니까 거기는 맥베스도 나오고 뭐 햄릿도 나오고 뭐 이런 문학 작품에 나와 있는 주인공들이 도대체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고 거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런 걸 책으로 쓰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왜 우리는 소설로 리더십 이야기를 하면 안 되나 그래서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제가 그 계기가 된 건 아주 우연한 계기입니다. 세종대왕 리더십 연구를 했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만든 이론이 이슈 리더십이라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이슈 리더십의 핵심은 리더는 창의적인 이슈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창의적인 이슈를 만들고 매력적인 이슈를 만들어서 그거를 공론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실행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 그 모델을 세종대왕으로 봤어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이슈 리더십의 모델이다. 이렇게 보면 세종실록을 읽어야 돼요. 그럼. 그래서 세종실록을 한 10번 이상 읽었습니다. 제가. 그 32년 동안의 기록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제 이 컴퓨터에는 그 파일이 다 지금 정리가 돼 있어요. 지금. 읽으면서 핵심적인 거. 그러면 포인트는 뭔가 하면 자 세종이 이슈 리더십 리더의 모델이라고 하면
아닌 사람은 누구냐고 비교를 해줘야 논문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닌 사람은 누구냐? 그 아닌 사람은 누구를 비교 대상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세조예요, 그게 세조. 그럼 세조실록을 또 읽어야 돼요. 그 세조실록을 또 깨알같이 읽고 우리 박사과정 제자들이 또 탁 들어붙어서 그걸 또 소위 그거 아시죠? Interrater Reliability라고 저 혼자 읽고 내용을 판단하면 reliable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죄 없는 박사과정 학생들 다 동원해서 읽고 예? 이걸 다 해가지고 논문을 3편을 제가 썼어요, 영어로.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과연 창의적 이슈를 누가 더 많이 만들었나. 봤더니 게임이 안 되게 이렇게 세종이 훨씬 많이 만들고 세조는 굉장히 관리지향적인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 거기서 나타나죠. 그걸 좀 이따 제가 그 통계를 여기 넣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세조실록을 읽으면서 제가 세조 2년 1456년 6월 8일의 기사를 읽으면서 완전히 제가 패닉했어요. 한 시간 정도 그 기사를 읽고 나서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무슨 기사겠습니까, 그게? 그게 무슨 기사겠습니까? 그게 바로 사육신 처형하는 기사예요. 사육신 처형. 그게 음력 6월 8일인데 양력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 해 7월 10일이더라고요. 7월 10일. 그러면 그 더운 와중에 이 사육신을 어디서 처형을 했는가 하면 여러분 서울에 그 프레스센터 아시죠? 시청 뒤에 있는 프레스센터. 거기가 사육신을 처형했던 곳입니다. 거기 군기감이라고 하는 이 건물이 있었는데 그 앞마당에서 처형을 했죠. 전화했어? 예, 그러니까 그 장면을 상상을 하면서 읽는데 사육신 여러분 6명만 죽인 걸로 생각하시는데 1000마리만 400명을 죽입니다. 400명. 죽이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사지를 그 소나 말에 묶어가지고 찢어 죽이는 그 사형 방식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혹시? 금기처참. 예, 거열형이라고. 거열. 사지를 말이나 소에 묶어가지고 이렇게 찢어 죽이 산 사람을. 물론 뭐 박팽년하고 또 한 사람은 미리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을 찢어 죽였죠. 다시 능지처참을 다시 하는 거죠. 이 장면을 상상하니까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으며 이분들이 도대체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했는지, 그리고 본인만 죽은 게 아니라 3대를 멸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 아들, 남자를 다 죽인 거예요. 다. 그래서 이 장면을 제가 상상하면서 도저히 이거는 내가 여기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사육신 스토리를 소설로 쓴 것이 바로 빗소리라고 하는 저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혼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드려야 되겠다 해서 그 사육신이 영혼의 세계에 가서 복수하는, 그래서 이게 판타지가 되고 말았어요. 판타지 소설이 됐습니다. 이거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건가 하면 이거는 누구겠습니까? 누구 스토리가 재밌을 것 같아요? 판타지로 나가면 사육신의 위로를 드리고 영혼의 위로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연산군으로 갔습니다. 연산군. 예. 연산군의 스토리를 또 판타지로 해서 지금 이권을 거의 완성해 놨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연산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이 융합의 천재고요, 창의성의 천재예요. 못 돼도 창의적으로 못 돼요. 그러니까 연산군이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죽이는 그 방식과 놀았던 방식은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그 로마의 못된 황제 누굽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 로마의 그 유명한 네로 황제라고 아시죠? 그 네로 황제 스토리를 제가 다 읽었어요. 그래서 비교를 해봤어요. 연산군. 비교하고 상대가 안 돼요. 아주. 네로는요, 저 하수예요. 하수. 연산군 같이 멋지게 못되면서도 멋지게 못된 아주 정말 참 기가 막힌 그
창덕궁에 살았거든요. 창덕궁에 살면서 그 안에 동물원을 만들었어요. 동물원. 온 세상에 동물을 다 갖다 키웠어요. 그러니까 막 대전에 동물이 막 왔다 갔다 하고 할 정도로 아주 대단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 융합 시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학문을 할 때 그것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물론 뭐 주니어 교수 시절에는 논문을 내야 되고 또 빨리빨리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틀에 들어가서 논문을 쓰고 연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테뉴어 심사를 받고 나면 좀 자유롭게 이렇게 좀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리더십은 융합의 학문인데 무엇과 무엇을 융합했는가를 제가 쭉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뭐 도움이 되는 건 다 갖다 씁니다. 지금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생물학, 의학 이런 쪽이고요. 그리고 인류학 이쪽은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고, 그 다음에 역사학, 요즘 역사 쪽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소위 말하는 정량적 분석을 해서 논문을 쓸 수 있는 기법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것을 이제 히스토리오메트릭 메소드라고 합니다. 히스토리오메트릭 메소드. 우리 사이코메트릭, 뭐 이코노메트릭 뭐 이런 거 하듯이 히스토리오메트릭 메소드라고 하고요. 역사학 하신 분들하고 지금 많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지금 세미나도 하고 얘기하는데 그분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히스토리오메트릭 방법 그랬더니 그건 뭔 방법이 그런 게 있어. 우리는 그냥 뭐 세종대왕이 뭐 치국이를 직접 만들었는지 안 했는지 그거 찾는데 그거를 정량화시켜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대화가 안 돼요. 그다음부터 이제 역사 하시는 분들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아무튼 우리는 그쪽으로 지금 많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이 학문 간 융합이 많이 일어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론이 어떻게 발달해 왔는가, 이거를 간단히 정리를 했어요. 이게 몇 개의 박스가 되는지 다 모르겠습니다. 박스 세보지를 않아가지고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뭐 리더십 하면은 어려워 보이시지만요, 요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이제 지금까지 20세기 초부터 현대 리더십 연구를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동원해서 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나온 이론들 종합해 놓은 겁니다. 모든 이론이 이 안에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뭐 한두 개 빠져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이 안에 다 들어 있고요. 그래서 이 흐름을 쭉 보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나 보면요, 전부 새 이론이 나올 때는 융합에 의해서 나와요. 뭐 다른 데서 그 아이디어를 빌려와요. 그러니까 퍼스펙티브를.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그 안에서 나온 것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자꾸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때 계속 다른 학문 분야로부터 뭔가를 빌려다가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체질화되어 있고요. 우리 분야에서는. 그러면서 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창의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여기 무슨 뭐 변화론 이런 거 있잖아요. 변화론 이런 것들 있죠. 변화론 이런 것들은 이제 사회학적인 사회 변화 이런 쪽 아이디어가 많고요. 그다음에 정치학 이쪽에 아이디어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이제 변화 그러면 우리는 카리스마를 들거든요. 그러니까 카리스마적 리더십, 카리스마 리더십 뭐 이런 것들은 변화가 핵심이에요. 그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카리스마 리더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막스 웨버가 사회학에서 주장했던 카리스마 개념을 도입한 거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희한테 들어와서는 그 개념이 완전히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사회학자들하고 얘기하면 그분들은 이제 막스 웨버의 카리스마를 얘기하고, 저는 이제 그거에 기반을 둬서 리더십 학계가 발전시킨 카리스마 리더십 이론, 이거는 좀 많이 달라요. 그게 이제 서로 이제 싸우죠. 지난 학회에서도 제가 아주 디베이트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리더십 진화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진화론. 이거는 이제 인류학적인 그런
백그라운드에서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리더십의 복잡계 이론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카오스 테오리, 물리학의 카오스 테오리, 케이오스 테오리 이거에서 발전한 컴플렉시티 테오리, 여기에서 지금 그걸 따다가 지금 만든 거고요. 아주 그러니까 융합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수하게 그 리더십 내부의 목소리만 가지고 이론을 만드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다른 퍼스펙티브를 자꾸 받아다가 그 새로운 관점에서 리더십 현상을 새 각도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노력이 리더십 학계의 역사를 만들었다. 이론의 역사를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생각이 자꾸 분화되기도 하고 또 분화됐다가 융합되기도 하고 이 과정을 아주 지난하게 겪어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보세요. 지금 저기 나와 있는 것들, 앞에 나온 것들은요. 리더십 이론 전체가 아니라 리더십 이론의 카테고리들이에요. 카테고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변화론 하면 그 안에 이론들이 변화 관련 이론이 여러 개가 있어요. 변혁적 리더십, 카리스마 리더십, 비저너리 리더십, 스트래티직 리더십 많단 말이에요. 이게. 그걸 한 묶음으로 카테고라이즈해서 변화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한 카테고리만 봐도 그렇게 이론이 많은데 이거 전체 통틀어서 보면 이론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학교에서 가르쳐야 된다고요. 이 이론은 이렇고 저 이론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이게 학생들에게 혼란만 가중을 시키고 이렇게 전달하는 거는 잘 못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긁어가지고 요약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파워포인트에 나와 있는 SNDF 모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앞에 나온 이론에서 주장하는 리더가 갖춰야 되는 각종의 행동, 이거를 요약한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쳐 이거를 강조하죠. 이론도 알아야 되지만 그 이론을 어떤 각도에서 흡수할 거냐, 소화할 거냐는 이 모델을 가지고 접근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델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리더십 프로세스는 이렇게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이 C들은 뭐냐면요. 리더가 갖고 있는 특성이에요. 특성. 리더가 갖고 있는 성격, 가치관, 그 다음에 뭐 감정 특성, 여성인지 남성인지, 뭐 능력, 모든 걸 C들하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 성격이 있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성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성격과 같은 특성, seed가 need를 만나요. need 1, need 2가 있는데 need 1은 리더의 하급자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하급자들의 요구. 하급자들이 뭐 요번에 뭐 하이닉스에서 최태원 회장한테 구성원들이 인센티브가 어때? 성과급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제 그게 리더 최태원 회장이 구성원들의 압박을 받은 거죠. 그렇죠? need one이 거기서 작동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최태원 회장은 머릿속에 갖고 있는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리더로서의 여러 가지 성격, 경험, 그동안에 갖고 있던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의 프레임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 프레임 속에서 행동이 나올 거예요. 행동. 그 행동이 뭡니까? 야, 내가 연봉 안 받을래. 뭐 이렇게 나간 거죠. 내가 작년 연봉 반납할래. 그 반납하겠다는 그 말과 그거는 deed라고 합니다. 그 행동을 deed. 이거 deed입니다. deed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seed를 갖고 있고 need를 만나서 deed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need 1만 있는 게 아니라 need 2가 있어요. need 2는 뭐냐면 상황의 요구예요. 상황의 demand, situational demand. 대통령을 보세요. 대통령을 보시면요. 백성이 원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나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해야 되는 일. 예를 들면 뭐 백성은 세금을 안 내겠다고 하지만 나라의 재정 상태를 보니까 세금을 거둬야 돼요. 이거는. 그러면 need 1의 욕구를 어떻게 잠잠해지게 만들면서 설득을 하면서 need 2 상황, 국가적 필요를 충족시키느냐. 이게 리더십의 본체가 되는 거죠.
리더십이 뭐 이때는 뭐 대통령이 갖고 있는 지식과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그동안의 판단력과 모든 게 다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C드의 모든 게 이 need to를 만나가지고 다 동원이 돼야 되죠. 그래서 나오는 것이 deed입니다. deed. 대통령이 이제 한마디 하죠. 정책을 펴죠. 행동을 하죠. 이게 deed죠. 이 메커니즘이에요. 이 메커니즘. 그러면 이 deed를 보이면 행동의 결과로 feed 됩니다. feed는 결과가 나오는 게 결과. 결과가 나와서 이게 이제 need 1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추종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든가 아니면 더 악화시킬 수도 있죠. need가 잘못되면. 그죠? 아니면 need 2 상황의 필요를 demand를 충족시켜서 해결해서 없애는 거죠. 이게 이제 SNDF 모델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어떤 이론이든 이 안에 다 섭렵이 됩니다. 대부분의 이론은 deed와 feed를 설명하는 이론이고 가끔 need가 동원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론은 seed와 deed를 설명하는 이론이고 그래서 이 맥락 하에서 연구를 하면 이해를 하면 그 복잡한 리더십 이론들 아까 설명드렸던 이것들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터득할 수가 있고 또 내 리더십이 어떤지를 진단해서 바람직한 행동을 보이려고 할 때 이 모델에 입각해서 뭐가 부족하고 뭐가 내 장점인지를 확실히 이해하고 풀어나갈 수가 있다. 이게 SNDF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융합의 사례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거는 이제 다른 융합의 사례인데요. 리더가 왜 필요한가? 이 질문을 과거 10년 전부터 이 질문이 이제 리더십 학회에서 세계 리더십 학회에서 이게 이제 굉장히 논란이 돼. 리더가 왜 필요하냐? 우리 사회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준 게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사람이 태초에 살기 시작하면서 왜 리더를 필요로 하게 됐을까? 동물들은 군집 생활을 하면서 왜 리더를 따라갈까? 강을 건너는 거 뭐 이런 걸 보면서 막 분석을 해가지고 네덜란드 학자 벤 보이트라고 하는 학자가 리더십을 진화론적인 관점,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해놨습니다.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분에 따르면 진화론적 관점에 따르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랍니다. 하나는 이 집단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목적입니다. 그때 누군가 앞장서서 환경을 분석하고 상태를 점검하고 정보를 얻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끌어 나가 줄 사람이 필요하다. 외부의 도전으로부터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는 다분히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정체성 이론하고 아주 유사한 흐름을 보이죠. 아이덴티티 시어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아이덴티티 시어리는 무슨 얘기냐면 리더는 그 집단 구성원들의 정체성을 대표한다 이겁니다. 이게 리더십 정체성 이론이라고 아이덴티티 시어리 오브 리더십이라고.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도전과 위협을 방어하려면 똘똘 뭉쳐야 되고 또 이 방어를 제대로 해줄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 사람을 리더로 세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 리더는 구성원들의 정체성 인식과 유사한 리더로 선택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요. 집단이 운영을 해갈 때 내적인 갈등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 내적 갈등을 조율하고 조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 두 번째 리더를 필요로 하는 이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으로 구성원들이 이 사회 구성원이든 집단의 구성원들이 리더를 세워요. 능력 있고 외적으로부터 잘 막아주리라고 가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가는 사람을 리더로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일정한 혜택을 줍니다. 혜택을 줘요. 그러니까 무슨 뭐 특권을 주는 거죠. 특권을. 그래서 그 희생의 대가로 리더는 특권을 누리게 돼요.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잘 대처해 주리라고 외세에 대해서 외부의 공격에 믿고 뽑아서 리더로 세우고 특권을 줬더니 나중에 보니까 특권만 누리고 예? 특권만 누리고 자기는 방어를 못 해주는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또 조화를 이뤄라 이러고서 세웠더니 자기 편 만들어가지고 지들끼리만 다 해먹고 앉아있다. 이거는 이제 완전히 그 리더십 프로세스에 큰 데미지를 가져오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 그동안의 많은 인류 6천년 역사에서 많은 기록물들, 역사서들, 뭐 투키디데스의 무슨 뭐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든가 무슨 많은 역사서나 문학 작품들은 소위 이 밸런스, 리더가 희생하는 것 대비 누리는 특권의 밸런스, 이 밸런스가 불균형을 이룬 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나 문학 작품이 이 밸런스 안 맞는 거를, 이게 그렇게 되면 이제 비극이 생기는 거고 갈등이 생기는 거고, 이 햄릿이라든가 맥베스라든가 리어 왕이라든가 이 셰익스피어 작품의 대부분은 이 밸런스가 안 맞는 것으로부터 오는 그런 그 비극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발달해 왔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겁니다. 이거는 여기 좀 설명 더 하고 지나갈게요. 앞에 이거 좀 빠뜨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SNDF 모델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서도 한 번 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S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S는 seed고 N은 need인데 one, two가 있고, D가 뭐였습니까? D가 deed라고 행동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F는 feed로 결과가 나와서 욕구를 충족시키든가 demand를 줄여주고 해결을 한 문제를, 이거죠. 이 프로세스인데 요즘 많은 연구가 어디에 집중되는가 하면요, seed에 집중됩니다. seed. 왜 그러냐면 생물학과 뇌과학과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럽니까, 우리 그 인체 관련된 학문들이 전부 리더십 연구로 지금 들어와 있어요. 뇌과학 연구, 여기 지금 그림자가 하나 나왔죠. 이거 지금 이 QEEG라고 하는 걸로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비전을 잘 제시하는 리더의 뇌는 다르냐, 이런 거예요. 뇌의 어느 부분이 발달해야 비전 제시를 잘하는 리더가 되는가, 이게 지금 다 나와 있어요. 결과가. 이게 뉴로사이언스죠. 뉴로사이언스.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이건 오타입니다. fMRI입니다. fMRI 이런 걸 찍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요, 테스토스테론과 도파민, 이 두 개는 리더들에게 많은 호르몬입니다. 호르몬. 이 호르몬 연구를 또 해요. 그래서 리더가 저건 남성 스타일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는, 지배 성향이 강하고, 이 리더로 등장하는 사람은 저런 호르몬 지수가 높다, 이런 걸 또 많이 연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게 이겁니다. 이거는 DNA입니다. DNA. RS4950은요, DNA. 미국 하버드 의대 교수와 리더십 학자 한 5명이 미국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한 30만 명을 갖다 놓고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놓고, 남성, 여성, 나이대, 뭐 출신 이런 걸 다 동일하게 놓고, 리더의 지위를 차지한 사람과 리더의 직위를, 예를 들면 뭐 팀장에 승진한 사람과 승진하지 못한 사람, 리더의 직위를 차지하지 못한 사람 간에 DNA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이 나온 거 있죠. 리더의 직위를 차지한 분들은 안 차지한 분들이 갖고 있지 않은 DNA를 갖고 있더라, 이겁니다. 리더의 직위에 오른 사람은 오르지 못한 사람 대비 DNA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 RS4950이라는 DNA예요. RS4950이라는 DNA. 이 논문이 발표되고 나서 한국 신문에도 이게 났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더니 한국 신문에도 이게 난 적이 있어요. 이거는 엄청난
발견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획기적인 발견이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Nature vs. Nurture라고 지금 제가 이게 이제 리더십에 있어서 핵심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Basic fundamental question이 이거거든요. 리더는 타고나는가 육성되는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뭐 대충 뭐 타고나는 면도 있고 육성되는 면도 있고 뭐 이렇게 얼버무리고 지나갔었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까 DNA 연구에서 보면 뭐겠습니까? 타고나나요? 육성되나요? 타고난다는 거지 않습니까? DNA가 있잖아요. DNA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업에서 리더를 확보하려면 DNA 검사에서 해야 돼요. 뭐 시험 보고 무슨 뭐 자소서 필요 없어요. 그게 DNA 검사하면 다 끝나요. 거기서. 여러분 자녀들 결혼시킬 때 DNA 보고해야 돼요. 상대방. 예, 그래도 그 밑에 손주는 좀 리더감을 리더감을 손주로 맞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게 굉장한 거예요. 이게 RS490이 있냐. 자, 그래서 이거는 미국 사람들한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국인 대상으로 해보고 싶어가지고 한국 생물학자 DNA 전공한 박사를 제가 초빙을 해가지고 3시간 동안 디스커션을 했어요. 이게 데이터 다 보여주면서 이 연구가 우리나라에서 가능하겠냐. 이게 이 nature vs nurture, 그러니까 nature는 타고나는 거고 nurture는 육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nature 쪽의 편을 들어주는 논문인데 이 결과가 한국인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니다. 이거는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해봐야 된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서양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이게 이 좌표에 그리면요. 한 사람은 여기 가고 한 사람은 여기 간대요. 이게. 이렇게 다르대요. 이게. DNA가. 그래서 이거를 한국인에게 그냥 얘기하는 거는 안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 좋다. 그럼 우리도 해보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뒤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에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있잖아요. 이쪽에. 거기 데이터베이스를 달라고 그랬더니 죽어도 안 주죠. 뭐 별거 다 들이대면서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 아는 사람이 있는데도 못 준대요. 그거 줬다간 자기 잘린다고 못 준대요. 그걸. 아,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랬더니 뭐 한국 무슨 연구소 저기 어디 있는데 거기에 혹시 가만히 있을지 안 줘요. 죽어도 안 줘요. 그게. 데이터 안 줘요. 그러면 좋다. 그러면 이걸 직접 그러면 DNA 검사를 해보자. 예? 팀장에 올라간 사람 100명. 같은 나이인데 못 올라간 사람 100명 해가지고 DNA 검사를 해서 비교를 해보자.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샘플은 적지만 그래도 preliminary 결과는 가져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그걸 해보자 그랬더니 DNA 검사는 한 사람 하는데 얼마 드는지 아세요? DNA 검사는 100만 원이 넘어요. 100만 원. 한 사람 검사하는데 100만 원이 넘어요. 100명이면 얼마? 200명이면 얼마예요 그게. 불가능한 거죠. 아,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거를 검사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데 데이터베이스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태어나느냐 육성되느냐는 지금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R 스퀘어가 설명력이잖아요. 설명력. 즉 타고난 DNA가 리더로 승진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두 개의 사실을 설명하는 설명력 퍼센트가 몇 프로냐. R 스퀘어지 않습니까? 리그레이션에서 회귀 분석에서. 이게 40%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40%. 그러니까 나머지는 설명을 못해요. DNA가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나 그 40%가 굉장히 유의적인 수준입니다. 이게. 그 40%는 무슨 얘기냐면 우연 대비 40%가 높다는 얘기예요. 우연 대비.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동전 돌려서 하는 것 대비 40%가 높다는 거는 엄청 높은 거죠. 40%의 설명력이 있다면 굉장히 높은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40%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육성되는 측면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연구 논문이 동시에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현상은 그러면 이게
생물학하고 이렇게 뇌과학하고 접근해가지고 설명하는 건데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는 게 또 있어요.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는 게 아까 잠깐 얘기한 복잡계 이론 있잖아요. 복잡계 이론. 그쪽에서 설명하는 건 타고나느냐 육성되느냐를 벗어나요. 그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 복잡계 이론과 카오스 티오리에서는요. 리더는 어떻게 확보되는가 하면요. 무작위로 등장하는 거예요. 등장. 리더는 떠오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100명, 지금도 여기 이제 100명이 모였다면 100명이 막 한 3시간 동안 대화를 주고받고 인터랙션을 해요. 가만 놔둬도 리더 될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이걸 리더가 떠오른다라고 해요. 떠오른다. 그러니까 지명된 사람이 여기서 제가 누구를 리더라고 지명을 해도 소용없어요. 지명된 리더가 아니라 리더는 떠오르는 사람이 리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또 다른 각도에서 설명할 수가 있죠. 기업에서 팀장이라고 임명된 사람이 사실상 들어가서 내부 조사를 해보면 다른 사람이 의사결정 다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정권을 휘두르고 있고 다른 사람이 세력을 만들어서 팀장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이런 현상을 설명해 주는 것이 복잡계 이론의 리더는 떠오른다라는 관점입니다. 이것도 물리학의 그 복잡계 이론과 리더십을 융합시킨 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역사학과 리더십이 또 어떻게 조우를 했는가? 이걸 보시면요. 뭐 저는 이게 참 역사적으로 리더의 포지션을 가졌던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 조선시대 왕만 해도 27명이고요.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12명입니다. 12명인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황제는 약 300여 명이 됐다고 합니다. 중국은 이제 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나라가 하도 많아가지고 나라다운 나라, 역사에 기록할 가치가 있는 나라를 24개로 칩니다. 24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진시황을 시작으로 해서 황제가 300여 명이 되는데 이 300여 명을 다 분석을 했어요. 누가? 그래서 이 황제는 도대체 어떤 기여를 했느냐 중국 역사에 다 분석한 후에 결론이 뭔지 아세요? 결론이 황제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존재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해먹을 대로 다 해먹고 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청나라 때 3대 황제 있잖아요. 참 누굽니까? 우리 강희제, 뭐 걸륭제, 뭐 예? 나 옹정제 이러잖아요.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 이러잖아요. 60년씩 했어요. 60년씩. 강희제 60년 했어요. 60년. 걸륭제는 64년을 했어요. 자식을 하도 많이 낳아가지고 자기 자식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한 64명은 낳았어요. 우리 세종대왕이 자손 많이 낳습니다. 18남 4녀를 낳았어요. 18남 4녀. 20몇 명. 그건 아무것도 안 해요. 64명을 낳았으니 뭐 그렇게 훌륭하던 황제들이 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형편없습니다. 형편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이게 역사와 리더십을 연구할 때 참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정말 드물다. 그래서 세종대왕하고 뭐 몇 명밖에 없어요. 모델이 될 만. 대부분 실패하고요. 하가 80%, 예? 하가 80%고 중이 10%고 상이 10%밖에 안 돼. 10%밖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존재.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존재. 여러분 우리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파병한 거 아시죠? 제가 유성룡 연구를 해서 논문 발표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제 상당히 많이 주의 깊게 읽었는데 명나라가 파병할 때 황제가 누구였냐? 만력제입니다. 만력제라는 분의 신종 만력제라는 분인데 야 이분은 진짜 괴팍한 분이에요. 괴팍한 분이에요. 이분은요 30년 동안 조회에 한 번도 안 나가서 신하들이 황제의 얼굴을 몰라요. 얼굴. 진짜. 그래서 그 책을 쓰신 분이 쉬조윈이라고 하는 그 중국 학자인데 도대체 이게 무슨 리더냐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30년 동안 황제가 한 번도 안 나타난 그 기간이 가장 태평성대였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가장 태평성지. 그러면 황제는 없애줘야 될 존재 아니냐는 거죠. 이분들 얘기가. 그러면서 아주 리더십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릴게요. 쉬저윈이라는 교수, 허탁운입니다. 우리말로. 허탁, 쉬저윈이 쓴 중국사 강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중국사 강의 리더십 편, 경영편 두 개가 있는데 경영편을 읽어보십시오. 리더십 편은 별로 안 좋고 경영편이 제대로 썼어요. 중국사 강의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피츠버그 대학의 쉬저윈이라는 교수가 쓴 건데 김영사에서 나왔습니다. 좀 됐습니다. 기간이. 그분이 써놓은 걸 보면 이 황제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중국군이에요. 이분이 중국군. 기가 막히게 적나라하게 써놨어요. 거기다가. 그래서 뭐 그 말고도 지금 뭐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수양제 같은 사람 뭐이 진짜 형편없는 리더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기에 쭉 설명을 했고요. 자, 그거 하면서 제가 세종대왕 연구를 쭉 하다 보니까 리더십 2001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벤자민 프랭클린에 대한 리더십 논문이 실린 게 있습니다. 이제 역사와 리더십을 합쳐서 쓴 거. 마이클 만포드라고 오클라호마 대학에 심리학과 있는 분인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재미있게 써요. 그래서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이 어떤 리더였는가 이런 거를 논문을 쓴 건데 이게 퀄리터티브 스타디에 우리 소위 말하는 질적 연구를 한 거예요. 질적 연구인데 그냥 사례만 가지고 스타디한 게 아니라 사례를 10편을 뽑아가지고 그 사례 각각을 분석해서 공통점을 뽑아내는 이게 이제 리더십 쿼터리라고 하는 우리 리더십 분야의 탑전에 실린 논문입니다. 그걸 보면서 세종대왕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세종대왕을 그 같은 기법을 써서 분석해서 제가 영어로 3편의 논문을 써서 2편은 우리 리더십 연구에 실었고 나머지 1편은 지금 미국 저널에서 지금 리뷰 중에 있습니다. 이거를 쓰면서 보니까 두 분이 너무 비슷해요. 너무 비슷해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1750년대 분이에요. 그러니까 18세기. 세종대왕은 1418년에 즉위해서 32년 동안 재위하셨으니까 15세기 분이에요. 15세기 전반. 이게 350년의 차이가 있고 동서양 차이가 있는데 두 분의 스타일이 너무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이 비슷한 거를 가지고 7개로 뽑아내서 테드를 했습니다. 테드. 여기 이제 주소를 제가 적어놨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테드 한 18분 정도 되는 걸 했는데 저거를 보시면 어떤 비슷한 점이 있는지를 잘 느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또 7가지 비슷한 점을 요약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그 맛을 좀 보시라고 해서 보시면 싱크탱크를 활용했고요. 우리 세종대왕은 뭘 활용했습니까? 지편전이죠. 지편전. 근데 벤자민 프랭클린은 준토라고 하는 똑같은 기능을 하는 숫자도 비슷해 30명씩. 준토라고 하는 자기 엘리트 그룹을 둬서 리더십을 발휘해 나갔고요. 그 다음에 또 화폐를 만들어서 동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병원 만들었죠. 소방서 만들었죠. 인재 육성하느라고 벤자민 프랭클린이 유펜 만들었거든요. 유펜, 펜실베니아 대학. 그 다음에 글자 새로 만들었죠. 세종대왕이. 근데 벤자민 프랭클린은 영어 알파벳 8글자를 만들었습니다. 8글자. 만들었는데 이게 쓰이진 않아요. 쓰이진 않는데 8글자를 만들어서 시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뭐 과학기기 발명한 거는 뭐 너무나 유명한 피레침 만든 게 벤자민 프랭클린이고 그 다음에 그거 아시죠? 만보기를 또 만들었어요. 이분이. 만보기 만들고 스토브. 이 쇠로 된 무쇠 스토브도 만들고 뭐 굉장히 재밌는 것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우리 세종대왕은 치우기 만들고 해시계 만들고 뭐 물시계 만들고 이런 쪽에 또 발명을 많이 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비슷하냐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비슷할까? 동서고금의 융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분석해 봤더니 그거는 CIP 모델, 리더십에서는 이 CIP, SP 모델 가지고 이 소위 말하는 이름이 많이 알려진 탑 레벨의 리더를 분석할 때 이 모델을 사용합니다. C는 뭐의 약자인가 하면 카리스마 리더십,
I는 ideological leadership, P는 pragmatic leadership. 그 다음에 S는 socialized. 이거는 공익을 위해서 한 거냐? P는 personalized. 이건 사익을 위해서 한 거냐? 그래서 6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죠. 뭐 때문에 이걸 등장시켰는가 하면요. C냐 I냐 P냐에 C냐 I냐 P냐에 따라서 멘털 모델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멘털 모델, 생각의 틀이 완전히 달라서 서로 대화가 안 될 정도라는 거죠. 카리스마 리더가 갖는 멘털 모델과 이념적 리더가 갖는 멘털 모델과 프라그매틱, 실용적 리더가 갖는 멘털 모델 완전히 다르다. 그런 얘기죠. 서로 간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요. 바로 여기에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정리를 해놨어요. 보시면 카리스마 리더는 어떤 멘털 모델을 갖고 있는가 하면 시계열상, 시점을 중시하는 시점이 미래입니다. 카리스마 리더는 입만 열면 미래 얘기를 하고 꿈 얘기를 하고 희망 얘기를 하고 우리 리더십 용어로 하면 비전을 얘기해요. 비전.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카리스마 하면 비전과 동의어입니다. 이론적으로 카리스마 리더십을 만든 분들이 핵심에 비전을 뒀어요. 현상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면서 대안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그거를 멋지게 커뮤니케이션해서 실행해 나가는 이 모습이 카리스마 리더의 프로세스거든요. 그 다음에 리더 역할을 뭐로 보느냐? 열망, 구성원의 열망을 충족시키는 걸로 보고 감성의 호소에서 우리가 남이가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사람 탓을 합니다. 일이 잘못되면. 우리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념적 리더는 정반대예요. 항상 과거지향적인 이런 멘털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 그러니까 리더의 역할을 이념적 리더는 뭘로 보느냐 하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사람. 이게 리더다. 이렇게 개념을 그렇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입을 열면 나오는 게 정의구현이에요. 정의구현. 적폐청산 정의구현이 이들에게는 멘털 모델 속에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세상을 보는 창이, 세상을 보는 틀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어텐션이 주의가 과거에 뭘 잘못했나 누가 이거를 보는 쪽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이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서 정의를 구현한다. 이게 모든 이 이념적 리더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특징이다. 그러다 보니까 리더 역할은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념적 리더들은 내 편과 네 편을 나눕니다. 동지와 우리 편과 남의 편, 우리 정의 편과 불의 편 이렇게 나누기 시작하고 그래서 동지를 전문가보다 더 중시하고 동지, 이념적 동지 그리고 일이 잘못되면 누구 탓? 절대로 사람 탓하지 않고 자기 탓하지 않고요. 상황 탓을 하고 남 탓을 하는데 아주 익숙하다. 그게 왜 그러냐? 멘털 모델이 그렇게 박혀 있다. 멘털 모델, 머리에 생각의 틀이 그렇게 잡혀 있다 이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P, pragmatic leader는 현재의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현재 문제에 집중합니다. attention이 현재 문제를 직시하는 게 이 사람들의 특징. 직시. 영어로 하면 confront 한다. confront해서 문제를 회피하지를 않아요. 이분들. 문제를 회피하든가 모른 채 하든가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직시해서 이걸 해결하려고 드자비한다. 스트러글 한다. 이게 프라그매틱 리더의 특징이고 실리 위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기 때문에 항상 프라그매틱 리더는 전문가를 중시하고 옆에 누구를 두는가? 엘리트 그룹을 항상 둔다. 왜? 아이디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면 벤자민 프랭클린과 세종대왕은 CIP 중에 뭐에 해당되겠습니까? 둘 다 뭐에 해당되겠습니까 여러분? 프라그매틱 리더에 해당돼. 그렇기 때문에 둘이 비슷한 결과를 낳았다. 왜? 백성의 욕구는 어디서든 어느 시대든 비슷해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예? 편하게 살아야 되고 비슷해.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선택을 하게 되고 비슷한 전략을 펴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프래그매틱 리더의 대표다, 두 분이. 이렇게 얘기를 전개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분은 뭘까요? 이 오른쪽 화면 상단에 나와 있는 얼굴 보면 다 아시죠? 이분은 뭐에 해당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뭐에 해당될 것 같습니까? CIP 중에 뭐에 해당되겠습니까? 피해에 해당됩니다. 예? 실용적 피해에 예, 해당됩니다. P에 해당되죠, P. 이분도 P예요, P.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죠, 아까. 뒤에 CIP가 있고 SP가 있었잖아요, SP. S는 socialized, 이건 공익을 위한 P냐, P는 personalized, 개인의 이익을 위한 P냐, 이렇게 따져봐야 돼요. 자, 그 SP를 더 적용하면 뭐가 돼요? 사람, 그렇죠. 개인. personalized, 개인화된, 그러니까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한 pragmatist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김정은은 16살 때까지요, 스위스하고 프랑스에 살았어요. 프랑스하고 스위스에.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큰 사람이에요. 들어와서 2년 동안 놀다가 18살에 김일성대학에 들어가거든요. 전공이 뭔지 아세요? 김정은의 전공. 김일성대에서 뭘 전공했겠습니까? 이거. 이 사람은요, 물리학을 전공했어요. 물리학, physics. 그러니까 주체 사상이니 뭐니 배울 시간도 기회도 전혀 없던 사람, 몰라요, 그런 거. 그래서 그 김정은이가 그 연두 교수든 뭐 발표하는 거 있죠. 이념적인 거 단 한마디라도 들어가는 거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무슨 뭐 주체가 하나도 안 들어가요. 몰라요, 지가. 배운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 프라그매틱한 건 맞아요. 그 다음에 만기칠남형이에요. 만기칠 자기가 다 저 밑에까지 가서 다 관장하는 스타일이에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담배 안 피우면 못 살죠, 스트레스 받아서. 아래에서 돌아가질 않으니까. 근데 그 목적이 뭐겠어요? 목적이 인민을 위하고 어쩌고 말로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 권좌를 탄탄히 하기 위한, 자손 대대로 김씨 왕조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그 반대하는 사람은 바축카포로 쏴 죽이고 이런 행동을 왜 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융합이 더 필요할 건가? 지금 막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빅데이터하고 AI 이용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AI와 대화하는 거 여러분 해보셨어요? 구글에서 AI와 대화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하면 저쪽에 이렇게 뭐 리더십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아니면 리더가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면 AI가 답을 줘요. 그러니까 이거 답 나오는 거 보면요, 사람이 판단, 평가, 의사결정하는 것보다 훨씬 객관적이에요. AI가 결정하는 게. 그러니까 앞으로 이 리더의 역할도 AI가 대신할 날이 오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빅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긁어서 이렇게 해봤어요. 제가 국가인재개발원이라고 있습니다. 진천에 가면. 거기서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공무원 리더십 뭐 이런 거 만들어 달라, 체계. 그래가지고 이제 공무원 리더십을 만들 때 뭐에 기반을 둬서 만드냐 물어봤더니 그 매뉴얼이 있어요. 무슨 국장급은 뭘 해야 되고 과장급은 뭐 이거 가지고 한다. 천만에 공무원의 리더십은 누가 평가하는 게 가장 정확하냐? 누가 평가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공무원의 리더십. 시민과 국민입니다. 국민이 해야죠, 국민. 지금까지 국민한테 물어본 적이 있냐? 그랬더니 한 번도 안 물어. 그래서 내가 빅데이터로 한번 하겠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의뢰를 해가지고 그것도 공짜로 저기 국민의 혈세를 내가 안 쓴다. 그래가지고 무료로 제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가지고 박박 긁어서 3개월치를 긁어가지고 데이터를 긁어서 이걸 가지고 딱 해서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다 나오죠. 뭐 공무원의 행태가 다 나오죠. 그 안에 다 나오죠. 그래서 리더십 모델에 이거는 꼭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데이터 딱 보여주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VR 이용해 가지고 많이 하는데, 군에서는 이미 이거 가지고 내무반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쓰고 보는 거 있죠. 이거 가지고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같이 게임을 통해서 리더십 훈련을 습득토록 하는 이런 노력. 미국 이거 하는 기업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기업들 제가 좀 커뮤니케이션 해가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금방 망하겠죠. 아마 제가 아마 한 내년쯤에는 아마 망했다는 소식을 여러분에게 아마 전해드리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하는 데까지는 해보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 뭐 마지막 코멘트는 이렇게 제가 뭐 많이 쓰는 코멘트입니다만, 결국 리더십이란 18인치의 예술적 융합이다. 이건 뭐 18인치라고 그러면 한 45cm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어디에서 우리 몸에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18인치. 예, 이거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평균 45cm, 18인치쯤 된다고 합니다. 리더십은 너무 머리로만 이끌어 가려고 해도 안 됩니다. 너무 가슴에 뜨거운 열정만 강조해도 안 돼요. 이게 어디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막 열심히 뛰어가는데 절벽으로 뛰어. 그래서 냉철한 이성과 가슴에 뜨거운 열정이 예술적으로 융합될 때 성공적인 리더십 발휘가 가능하다. 결국 리더십은 융합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의가 아니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혹시 요거 화면 공유 좀 꺼주시면 예, 제가 그럴게요. 네. 아우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 참석해주신 우리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 되게 잘 들으셨죠? 저도 학교에 있다 보니까 사실 교수님 마지막 말씀에 제가 가슴이 뜨끔했던 게, 만약에 교수의 리더십을 저렇게 빅데이터로 돌리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나올까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그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네. 그 말씀만으로도 오늘의 정말 화두를 받은 것 같은, 아, 저는 그 빅데이터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돌리시면 어디쯤에 있을까 막 이런 고민과 함께, 교수님은 그냥 웃으시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큰 몽둥이로 한데 이렇게 또 가르침을 받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또 이렇게 오늘 모여주신 분들께서 아마 저 같은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한 2분 정도 혹시 질문을 해주실 분이 계시면 여쭤봐도 질문하실 시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시면은 직접 여쭤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저한테 뭐 채팅을 주시면 제가 대신 여쭤봐도 드리겠습니다. 네, 다들 지금 채팅에서 너무 좋은 인사이트를 얻었다, 너무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린다, 이런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별도로 크게 이렇게 질문은 없으시고요. 걱정들이 많으십니다. 채팅을 보니까 리더의 DNA가 없어서 고민입니다. 막 이런 것도 있으신데, 그러면 질문은 없지만 아마 지금 오늘 계신 분들이 다들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리더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면 네. 우리 백 교수님께서는 어떤 거를 하면은 그래도 조금 더 그 리더의 DNA를 가지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혹시 해주시면은 오늘 모인 분들의 걱정을 한 방에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DNA가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꽤 많았잖아요, 아까. 네. 네, 그거는 이제 DNA가 모든 걸 100% 설명하지는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하고 훈련받고, 그리고 운이 좋으면, 운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운이 좋으면 리더의 포지션에 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이 DNA는 어디까지 작용하는가 하면 리더의 포지션에 올라가는 것까지 작용합니다. 그러면 리더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나서, 그걸 리더 롤 오큐펀시라고 하는데, 리더의 직위를 차지하고 나서 성공적으로 하느냐 엉터리로 하느냐를 결정하는 건, 이건 DNA가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그때는 훈련이고,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 그분이 갖고 있는 시드가 상황에 얼마나 적합하냐 이거에 따라서 결정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절대 실망하실 필요 없고요. 또 뭐 배우자 찾는데 꼭 뭐 DNA 검사 가져오라고 그러고 그런 거 안 하셔도 충분히 열심히 하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박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또 우문에 이렇게 그냥 지금까지 살던 것처럼 열심히들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걸로 또 격려의 말씀으로 듣고 예. 지금처럼 저희가 네. 지금 어떤 교수님께서 밑에 써주신 것처럼 이미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자리에서 리더다라고 어떤 분이 또 지금 말씀해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쓰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까지 저희가 다들 이렇게 열심히 한 것처럼 오늘 또 교수님 강의와 끝에 해주신 격려의 말씀에 힘입어서 더 열심히 잘 훈련하면서 열심히 살도록 살셔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저희가 너무 아쉽지만 지금 약속한 시간이 딱 돼서요. 우리 백 교수님은 보내드리고 저희가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그렇게 오늘 시간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또 저희 학회는 다른 학회랑 조금 달라서요. 네, 아시고 지금 딱 음소거를 해제하고 계시죠. 저희는 종이 학회가 아니고 살아있는 학회다 보니까 음소거 처음처럼 해지해 주시고 자, 우리 백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와 환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자, 그러면 저희 이제는 해야 될 조금의 그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설문을 채팅에 올려드리면 설문을 해주시면서 저희가 바로 경품 추첨을 해서 오늘 어떤 분이 당첨이 또 되셨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사이에 제가 아까 앞에 아껴뒀던 그 소개드릴 분이 계세요. 너무나 이분을 오늘 깜짝으로 소개드리려고 아껴뒀었는데 저희 학회장님 박희태 교수님을 모시고 끝인사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어? 다 해도? 네, 반갑습니다. 앉아. 네, 앉아. 학회장을 맡고 있는 동아대학교 박희태라고 합니다. 예. 저희 학회가 창립된 지 이제 4년째고요. 이제 4년을 기념을 해서 저희가 특별 명사 특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4월달, 5월달에도 계획되어 있으니까 다 참가하셔서 좋은 강의 들으시고 서로 배우면서 성장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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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설문 지금 제가 채팅에 올려드렸는데 요거 작성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금 벌써 설문해주고 계신데요. 오늘의 그 당첨 번호 2개를 우리 학회장님 하나 골라주시죠. 오늘 22일이니까 22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분이 22번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22번으로 22번째로 작성해 주신 분께 드리고요. 저는 제 권한으로 마음대로 번호 제가 하나 고르겠습니다. 저희 사실 1번은 아까 저희가 테스트 해본이라고 먼저 해본 번호였고요. 오늘 2번째로 지금 작성해 주신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로 해주신 분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I am Kim. I am Kim이라고 그 아이디 있으신 분께 제가 연회비 면제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번은 나중에 저희가 확인해 보고 네, 오늘 설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회비권에 이 마음을 두신 분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설문해 주시고요. 마무리로 네, 저희가
요 설문을 하시는 사이에 혹시 아직 설문을 열심히 해주고 계셔가지고 혹시 이렇게 뭐 소감이나 아니면 오늘 강의 들으셨던 거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계시면 잠깐 얘기 들어보는 시간 가지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저희 학회 회원님도 괜찮으시고 아니면 오늘 처음 와주신 분이시더라도 혹시 강의를 들으니까 어떻다 뭐 이런 말씀 해주시면 저희가 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니까 정말 답변을 너무 열심히 해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꼭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싶었어요. 혹시 우리 장서연 선생님 혹시 잠깐 말씀 좀 해주셔도 될까요? 아까 정말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 니코 19기 리더 장서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19기에서 18분이 참여를 하였는데요.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19기라도 먼저 감사 박수 한번 다 같이 해드려요. 네. 특히 또 저는 백기부 교수님께서 이렇게 그 강의가 내용이 저희에게는 어렵긴 하지만 정말 흥미롭고 신선한 새로움의 관점을 확장시켜주는 그 강의의 매료가 된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또 이렇게 또 특별하게 또 교육 이렇게 특강 받으니까 네, 더 와닿고 좀 더 이렇게 조금 편안하게 즐기는 학습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학회장님께서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말씀 안 하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오늘 많이 와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네. 성함을 보니까 19기 이렇게 써놓으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저는 네. 정확하게 무슨 19기인지는 몰랐지만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저희 또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너무 말씀도 잘 들어봤고 지금 이제 그 설문도 거의 다 해주신 것 같아서 이제 공식 행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번 두 번째 특강 릴레이 특강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또 한 달 있다가 4월 저희가 다음 달에만 화요일 날 하거든요. 4월 20일 화요일 날 저희 최재분 교수님 또 어렵게 모셔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그때도 꼭 시간 내셔서 저녁 때 세 번째로 뵙는 그런 감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요. 안 교수님 너무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안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교수님, 네. 19기가 뭐가 19기죠? 잘 못 들었어요. 국민대학교에서 저 리더십 강의 들으시는 19기신가 봐요. 근데 정말 많이 와주셔가지고 군대에서 오신 줄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사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늘 다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교수님 꺼주세요. 종료. 네, 다 내보내고 나가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수고하셨고 좋은 밤 되십시오. 네, 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뿅.